어머니, 많이 피곤하시죠? 제가 직접 만든 피로회복 주스 한 잔 드셔보세요. 며느리는 겨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풀빌라 옥상 테라스에서 자몽빛 유리잔을 제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로 빛나는 유리잔이 어쩐지 제 눈에는 잔이 아닌 작은 관처럼 보였습니다. 입까지 가져갔다가 저는 슬쩍 잔을 옆으로 밀어뒀습니다. 서진아, 나는 좀 이따 마실게. 속이 좀 더부룩해서. 올해 7살인 손자 민성이가 옆에서 눈을 반짝였어요. 엄마, 이거 나 마셔도 돼? 분홍색이다. 나 이런 거 좋아. 안 돼. 며느리 서진이의 비명이 번개처럼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민성이는 두 손으로 잔을 꽉 쥔 채 쿨럭거리며 절반 가까이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와, 쓰다. 근데 맛있다. 아이 입가에 자몽빛이 번졌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힐링 가족여행 라이브 중이라고 미소를 짓고 있던 서진이의 얼굴에서 피가 쫙 빠져나갔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고 립스틱 바른 입술이 굳어버렸어요. 어머님, 지금 민성이가 마신 거 혹시... 응, 네가 정성껏 짰다는 그 주스, 우리 손주가 다 마셔버렸네. 제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서진이는 테라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저거 그렇게 마시면 죽는데. 라이브 방송 화면 속 채팅창이 폭발하는 소리와 함께 풀빌라 1층 주차장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행은 힐링 여행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 먼저 묻어버리느냐의 전쟁터라는 거요. 안녕하세요. 서울 강서구에서 24년 동안 세탁소를 운영하다가 지금은 작은 반지하 방에서 혼자 살고 있는 69살 양인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작년 겨울, 한겨울 바다보다 더 차가웠던 며느리와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다면 그래도 버틴 보람은 있구나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바로 고부 보따리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겨울비가 살짝 섞인 눈발이 흩날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동네 아파트 경비실 옆 골목에 있는 세탁소에서 고객이 맡긴 패딩을 마지막으로 다림질하고 있었습니다. 스팀에서 뿜어나오는 뜨거운 김이 안경을 자꾸 뿌옇게 만들었죠. 아이고, 올해는 패딩 맡기러 오는 사람도 확 줄었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계산대를 정리하는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들 태호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도 늦게까지 하셨어요? 이제 그만 접으시라니까요. 45살 내 아들, 윤태호. 택배 물류센터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는 어디 가나 성실하다 소리 듣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 서진이가 명품 머플러를 한껏 둘러매고 들어왔어요. 어머님, 또 점심도 안 드시고 일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겉으로만 그녀는 남부러울 것 없는 효부 유튜버였습니다. 구독자 10만 명 넘는 채널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준비하는 제사 상차림 브이로그, 시어머니 세탁소 도와드리는 효부의 하루, 이런 영상을 올리며 광고도 꽤나 받는 듯했죠. 댓글에는 늘 이런 말들이 달렸습니다. 와, 진짜 천사 며느리시다. 시어머니가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네. 댓글만 보면 제가 전생에 나라둘은 구한 사람처럼 보이더군요. 그날도 서진이는 세탁소 안을 여기저기 찍어대며 짧은 영상을 하나 찍었습니다. 오늘은 어머님 세탁소에 영양제, 따뜻한 핫팩 챙겨서 왔어요. 어머님,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카메라 앞에서 저는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이까짓 거 뭘 다 챙겨와. 됐다, 됐어.
입으로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속으론 고마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문제의 시작은 보험 설계사 출신이었던 서진이 어느 날 뜬금없이 이런 말을 꺼내면서부터였습니다. 어머님, 가게는 이제 정리하셔야죠. 세탁소 같은 건 요즘 다 망해요. 대신 제가 좋은 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좋은 거? 상가 투자예요. 요즘 카페 거리 재개발되는 거 아시죠? 그 근처에 작은 상가 지분만 사두셔도 나중에 보상금이 최소 20억은 나와요. 저는 숫자에 약한 사람입니다. 통장이라곤 세탁소 보증금 빼면 늘 마이너스 통장만 보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더 겁이 났죠. 나는 그런 거 몰라. 괜히 사기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어머님, 제가 괜히 이런 쪽일을 몇 년 했겠어요? 계약서 다 제가 봐드릴게요. 우리 가족 인생 한번 바뀔 기회라니까요. 아들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서진이 말 들어요. 우리도 한 번쯤은 제대로 살아보자고요. 두 사람이 저를 둘러싸고 설득을 하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혹시 진짜 이번 한 번쯤은 나도 넓은 집에서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에서 손주 방 따로 만들어주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거든요. 결국 저는 평생 모은 적금 통장과 세탁소 명의까지 정리해서 상가 지분 투자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조금만 버티시면 진짜 편하게 사시게 될 거예요. 그 웃음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너무 익숙한 영업용 미소였습니다. 몇 달 후 세탁소는 권리금도 제대로 못 받고 헐값에 넘겨졌습니다. 새 주인은 간판을 싹 내려버리고 카페 공사를 시작했죠. 저는 빈 가게를 한번 훑어보고 나와 셔터를 내리고 혼자 울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태호 허리 좀 펴고 살게 해주자. 손주 학원이라도 하나 더 보내게 해주자.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요. 이상한 낌새를 처음 느낀 건 투자를 한 지 반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서진이가 점점 제가 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더군요. 서진아, 그 상가는 요즘 공사가 어디까지 된 거야? 아, 어머님 요즘 건설사가 좀 꼬여서 일정이 조금 밀렸대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런 건 원래 오래 걸려요.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 한 달, 두 달, 세 달. 그 사이 우리 가족의 생활비는 점점 빠듯해져 갔습니다. 투자금 때문에 대출 이자가 아들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도 많아졌죠. 그런데도 서진이는 명품 코트에 새 휴대폰에 고급 호텔 브런치 사진을 SNS에 계속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올까?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의심하기 시작한 게 결정적인 장면을 본 건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어요. 태호가 야근이라고 한 날이라 저는 반찬통을 들고 손주 보러 아파트로 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니 집안은 조용했어요. 민성아, 할미 왔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방 쪽에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진아, 네가 진짜 머리 좋은 거야. 그 순한 시어머니 아니었으면 이런 상가 지분 같은 건 절대 못 물었지. 오빠도 참 우리 둘 다 윈윈이잖아요. 어차피 재개발 보상 나오면 어머님 이름으로 받은 거 다 우리 쪽으로 돌리면 되는 거고. 저는 본능적으로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현관 옆에 몸을 숨겼습니다. 안방 문이 살짝 열려 그 사이로 정장을 차려입은 낯선 남자와 와인잔을 부딪히는 서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시어머니 오래 기다리면 어떻게 건강도 안 좋으시다면서. 걱정 마요. 이번에 제가 제대로 정리할 거라니까. 정리.
그 말이 귀에 박히는 순간 등에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어요. 남자가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고객 남편 교통사고 났을 때 보상 타는 거 깔끔하게 도와준 거. 그건 걔가 운이 없었던 거고 이번엔 내가 운이 좋을 차례지. 두 사람의 잔이 다시 한번 짠하고 부딪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이 덜덜 떨리며 흔들렸어요. 저게 대체 무슨 소리야?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잠도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휴대폰으로 상가 지분 사기 재개발 투자 피해 같은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어떤 기사 하나를 보게 되었죠. 라이브 방송 효부 알고 보니 가족 재산 빼돌린 주범. 기사 속 효부 인플루언서 사진은 서진이와 너무 닮아 있었어요. 아니, 닮아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면 사진만 아니었지. 헤어스타일도 화장 스타일도 똑같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머릿속을 스친 단어는 딱 하나였습니다. 혹시 우리 집도 지금 털리고 있는 건가? 며칠 뒤 태호가 회사에서 워크숍을 간다는 날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회사 워크숍이라 1박 2일로 남원 쪽으로 가요. 서진이랑 민성이는 풀빌라 할인권 있다길래 바다 쪽으로 놀러 간다더라고요. 둘이서만? 에이,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 그래요. 엄마도 좀 쉬셔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공포가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들 빼놓고 며느리와 손자만 바다로? 그게 우연일 리가 없다. 저는 그 길로 메모를 들고 인근 경찰서로 갔습니다. 형사과 사무실에서 중년 형사 한 명이 커피를 마시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저와 손자를 해치려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또 시어머니 며느리 싸움인가 보다 하는 피곤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몰래 찍어둔 안방 영상 일부, 서진이가 와인잔을 들며 웃는 모습, 상가 투자 계약서 사진, 그리고 제가 며칠 동안 정리한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상가 지분명의 양인숙 근저당 설정 이상함, 라이브 방송 수익 전액 며느리 개인 통장 입금, 보험사 동료라는 남자 실은 경력 사기 전과. 형사의 눈빛이 점점 진지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이건 확실한 범죄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금전적 기망이나 계획적 살해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은 되네요. 이번 주말에 그 애가 손자 데리고 남해 바다 풀빌라로 간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형사는 한숨을 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아요. 어르신 말씀대로라면 잠복을 한번 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해 풀빌라 잠복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였어요. 어머님, 본인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시겠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민성이랑 태호만 살릴 수 있으면 제 목숨쯤은 벌써 다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형사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여행 당일 아침 서울에서 남해까지 가는 고속도로 위, 차 안 공기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운전석에는 서진이, 조수석에는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이분 기억하시죠? 상가 투자 도와주신 본사 팀장님이요. 이번에 같이 내려가서 자세히 설명도 듣고 힐링도 하고 좋잖아요. 그래, 팀장님이시라면서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손은 무릎 위에서 꽉 움켜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서는 민성이가 게임기를 쥐고 신나게 떠들고 있었죠. 할머니, 우리 바다 가서 조개도 잡자. 그래, 우리 민성이 조개 잔뜩 잡자.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슬쩍 옆 창밖을 봤습니다.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우리를 일정한 거리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어제 형사가 말했죠. 우리 차는 너무 티나니까 다른 일반 차량들에 끼어서 움직일 겁니다. 어르신은 그냥 평소처럼 행동만 해주세요. 평소처럼 하지만 그날만큼은 평소처럼 숨 쉬는 것조차 어렵더군요. 풀빌라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는 서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바다와 맞닿은 인피니티 풀 통창으로 쏟아지는 노을빛, 호텔만큼 깔끔한 주방과 거실. 겉으로 보기엔 누가 봐도 힐링 여행이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너무 좋죠? 오늘 저녁에는 제가 직접 요리도 해드릴게요. 서진이는 여전히 카메라 각도를 맞추며 이곳저곳을 찍고 있었어요. 여러분, 드디어 남해 풀빌라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 모시고 힐링 여행 왔어요. 라이브 방송 화면에 역시 효부 서진님 시어머니 너무 행복해 보이신다.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어색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 오늘 한 번만 더 연기하자. 마지막 무대라고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면서요. 그리고 문제의 디톡스 주스가 등장한 건 저녁을 먹고 난 바로 뒤였습니다. 바닷바람이 살짝 차가워지자 서진이는 갑자기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어머니께 제가 직접 짠 피로회복 디톡스 주스를 타드리려고요. 겨울 바다 보면서 마시는 이 맛 상상되시죠? 주방에서 믹서기 소리가 윙 하고 울렸습니다. 저는 옥상 테라스 난간에 기대어 어둑해진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죠. 슬쩍 통유리에 비친 안쪽 주방을 봤습니다. 서진이는 냉장고에서 무언가 작은 병을 꺼내 믹서기에 살짝 털어 넣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더군요. 그리고 그 옆 싱크대 아래쪽 구석에서 낯선 남자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확실해? 저 정도면 그냥 욕조에서 잠들어도 아무도 이상하게 안 볼 거라고? 걱정 마요. 때마침 심장이 이 말 한마디면 끝이에요. 보험도 상가 지분도 다 우리 쪽으로 올 거고. 믹서기 소리가 커지면서 두 사람 목소리는 더 이상 잘 들리지 않았지만 이미 충분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잠시 후 서진이는 예쁜 유리잔 하나에 자몽빛 주스를 가득 채워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어제 허리도 아프시다 하셨잖아요. 이거 마시면 몸이 한결 가벼워져요. 유리잔 표면에는 노을과 조명이 어우러져 예쁘게 빛나는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잔을 받아들었다가 일부러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나는 뭐든 뜨거운 게 좋더라. 이건 너무 찬 것 같아. 아, 금방 마시면 괜찮아요. 어머님 체질에 딱 맞게 만들었어요. 서진이의 눈동자가 잔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저건 몸에 좋은 게 아니라 사람을 잠재우고 묻어버리기 좋은 무언가구나. 바로 그때 민성이가 옆에서 폴짝폴짝 뛰어왔습니다. 엄마, 나 목말라. 나도 한 입만. 안 된다고 했잖아. 서진이가 거의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막아섰지만 이미 민성이는 제 손에서 잔을 낚아채 한 모금, 두 모금 벌컥벌컥 마셔버린 상태였습니다. 와, 쓰고 맛있다.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 아이의 혀가 분홍빛으로 물든 그 순간 서진이 얼굴에서 피가 쫙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 화면을 향해 완전히 굳어버린 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거 많이 마시면 사람 안 깨요. 테라스 아래 주차장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형사들의 목소리가 1층에서 겹겹이 올라왔어요. 강남서 강력반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남의 밤 공기, 라이브 방송 화면, 울부짖는 며느리, 그리고 아이를 안고 울부짖는 제 모습까지. 모든 것이 수만 명이 보고 있는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히고 있었으니까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바닷바람을 가르며 귀를 찢을 것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강남서 강력반입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1층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목소리가 철제 계단을 타고 옥상까지 쿵쿵 울렸어요. 서진이는 잔뜩 질린 얼굴로 계단 쪽과 제 손에 들린 빈 잔을 번갈아 보다가 갑자기 제 발목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민성이 어떡해요? 나 그럴 생각 아니었어요. 진짜예요, 그냥. 그때 민성이가 제 옆에서 눈을 비비며 말했어요. 할머니, 나 좀 졸려 머리가 띵해. 아이의 얼굴이 약간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민성아, 괜찮아. 할미랑 잠깐만 아래로 내려가자. 저는 아이를 꼭 안고 일어났습니다. 테라스 문이 열리며 형사들이 뛰어 올라왔어요. 형사 한 명이 몇 번이나 마주쳤던 그 담당 형사였습니다. 양인숙 아주머니 맞으시죠? 예. 이 아이가 제 손자예요. 방금 그걸 마셨습니다. 제가 바닥에 굴러다니는 유리잔 조각을 가리키자 형사가 바로 무전기를 들고 외쳤어요. 구급차 호출에 어린아이 1명, 수면제 중독 의심, 의식은 있으나 어지러움 호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서진이가 제 뒤통수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그냥 제가 실수한 거예요. 민성이 조금 쉬다가 일어나면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잖아요. 형사가 차갑게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아까 그 말, 저거 많이 마시면 안 깬다라고 한 거, 라이브 방송에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습니다. 거실 안에서는 아직도 서진의 휴대폰으로 라이브 방송이 진행 중이었어요. 채팅창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방금 독이라고 한 거 들었지? 저 효부 유튜버 맞냐? 경찰 불러라. 아이부터 살려라, 제발. 형사 한 명이 휴대폰을 집어들고 말했어요. 방송 종료합니다. 이 화면은 증거로 압수하겠습니다. 화면이 꺼지는 순간까지도 수만 명이 지켜보고 있었겠죠. 민성이는 구급대원 품에 안겨 실려 내려갔습니다. 할머니, 나 집에 가고 싶어. 그래, 우리 민성이 조금만 검사받고 바로 집에 가자. 아이 손을 붙잡은 채 엘리베이터에 서 있는데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거칠게 욕을 하며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아, 무슨 일이야? 경찰은 왜 온 거야? 상가 투자해 준다던 그 남자, 서진이가 본사 팀장님이라 소개했던 사람, 그자가 계단을 헐레벌떡 뛰어 올라오다가 형사들 눈과 딱 마주쳤습니다. 형사가 바로 외쳤어요. 박도훈 씨죠? 서울 남부지검에서 이미 참고인 소환 통보 받으신 분.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만요, 오해입니다. 저는 그냥 투자 설명만 몇 번 도와드린 거고요. 형사가 지갑에서 뭔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투자 설명하시면서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 서류도 같이 넣어준다는 바로 그 사기단 총책이요? 찰칵. 순식간에 수갑이 그의 손에 채워졌습니다. 서진이 그 모습을 보더니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오빠, 도훈 오빠, 우리 어떡해? 형사가 서진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최서진 씨,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권과 묵비권이 있습니다. 저는요, 그냥 가족 위해서 그런 것뿐이에요. 서진의 변명은 바닷바람에 섞여 흐려졌습니다. 그날 밤 난생 처음으로 범죄 수사 기록에 제 이름이 올랐습니다. 피해자 양인숙. 저는 경찰서 조사실에서 몇 번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상가 지분 투자를 하게 되었고, 어떻게 안방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게 되었고, 어떻게 경찰을 찾아왔는지 형사는 노트북에 빠르게 타이핑을 하다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 사람들 조직 이름이 비상자산 파트너스입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었군요. 그런데 아주머니 경우는 보통 사기가 아니라 살인 미수까지 얽혀 있습니다. 증거가 확실해서 이번엔 제대로 처벌받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민성이는요? 형사가 조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다행히도 수면제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답니다. 아주머니가 잔을 옆으로 밀어둔 덕분에 절반도 안 들어갔다고 하네요. 오늘 밤만 관찰실에서 자고 내일이면 충분히 회복된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살았다, 우리 손주가 살았다. 그제야 눈물이 나더군요. 조용히 오래 참았던 눈물이 책상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몇 달 뒤 저는 다시 법원 건물 안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합의부 방청석은 사람들로 기자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효부 유튜버, 시어머니 독살 미수 사건. 언론에서 붙인 제목이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회색 수의를 입은 서진과 박도훈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로 입술만 바짝 말라 있었고 박도훈은 여전히 잘 차려입은 듯한 태도로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죠. 검사가 일어나 태블릿 PC와 USB를 꺼냈습니다. 증거 제출합니다. 피고인 최서진의 채널에서 녹화된 라이브 방송 전체 영상 파일, 그리고 남해 풀빌라 내부 CCTV 영상입니다. 법정 벽면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시어머니 모시고 남해 풀빌라에 왔어요. 그날 서진이 웃으며 시작하던 그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상 속에서 디톡스 주스를 내밀던 장면, 제가 잔을 밀어두던 장면, 민성이가 잔을 빼앗아 마시던 장면, 그리고 서진이 입술을 떨며 내뱉은 말. 그거 많이 마시면 사람 안 깨요.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검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피고인 본인의 입으로 독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어 검사는 제가 경찰서에서 진술했던 내용, 세탁소를 정리하고 상가 지분 투자를 하게 된 과정, 박도훈이 개입한 각종 사기 구조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최서진과 피고인 박도훈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 피해자의 재산을 탈취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살인을 시도했습니다. 살인까지는 아니었어요. 서진의 변호인이 급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일종의 사고였습니다. 수면제를 많이 타면 위험하다는 정도의 모호한 인식만 있었지 실제로 죽일 의도는 없었습니다. 검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이가 잔을 빼앗아 마시는 순간 그렇게 기겁을 했습니까? 왜 죽는다라는 단어까지 여러 차례 사용했습니까? 서진은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울기만 했습니다. 박도훈의 변호인은 또 이렇게 말했죠. 피고인 박도훈은 단순히 투자 자문만 했을 뿐입니다. 독성 물질을 준비하거나 살해 계획에 가담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자 검사가 또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풀빌라 주방 CCTV에서 박도훈이 싱크대 근처에 기대 서 있다가 작은 병을 주머니에서 꺼내 서진에게 건네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거 예전에 그때 쓰던 거래처 거야. 지난번처럼만 타면 돼. 박도훈의 목소리가 법정을 가르며 흘렀습니다. 그제야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저를 증인석에 불렀습니다. 의자에 앉아 선서를 하고
마이크 앞에 서니 손이 떨렸습니다. 증인, 피고인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직접 보시니 어떻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저는 한참 동안 대답을 못했습니다. 서진과 박도훈을 번갈아 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무섭다가도 한편으로는 안타깝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평생 사람 호구 잡으면서 사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냥 세탁소에서 남들 옷이나 깨끗하게 해주면서 살았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람 목숨도 정직하게 모은 돈도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는 서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진아, 나는 네가 처음 우리 집에 들어왔던 날을 아직도 기억한다. 떨리는 손으로 반찬통 내밀면서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하던 그 얼굴. 그때만큼만 살았으면 우리 이렇게 법원에서 안 만났을 거다. 제 말에 서진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고맙다고는 말하고 싶습니다. 판사가 잠깐 눈살을 찌푸리며 되물었습니다. 고맙다고요? 네, 나를 죽이려 하다가 실패한 덕분에. 제가 얼마나 살아있고 싶은 사람인지, 우리 민성이랑 태호가 얼마나 소중한지 더 또렷하게 알게 됐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판사님, 저는 이 사람들한테 용서라는 말을 쉽게 못하겠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다른 사람들한테 경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라고, 시어머니라고, 믿던 사람이라고 쉽게 속여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술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저는 천천히 방청석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서 아직도 떨림이 가시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며칠 뒤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속이고 가족관계를 이용하여 재산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한 뒤에도 보험금과 상가 지분을 확보하려는 계획적인 범행까지 시도했습니다. 피고인 최서진 살인미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기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한다. 서진이 제자리에 주저앉다시피 했습니다. 피고인 박도훈 살인미수 공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양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들은 끝까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손자가 다행히도 중대한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해자가 범행을 사전에 인지하여 경찰과 협력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법정 안에 2번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안에 얽혀있던 것들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도 이 사건은 여러 번 뉴스에 나왔습니다. 효부 인플루언서, 시어머니 살해 미수로 13년형, 상가 지분 투자 미끼 살인 시도, 중형 선고, 서진의 채널은 영구 정지되었고 상가 지분 투자 회사는 전면 조사에 들어가 피해자 상당수가 일부 손해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죠. 저 역시 긴 시간이 걸렸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상가 지분 계약이 전부 취소되고 대출도 면책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주머니 같은 분이 끝까지 싸워주셔서 다른 피해자들도 살았습니다. 검사가 그렇게 말해주었을 때 가슴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1년이 더 흐른 어느 봄날 저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임대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구청과 시에서 운영하는 소액 보증금 임대 아파트 대상자로 선정되어 이사까지 무사히 마친 상태였죠. 낡은 반지하 방이 아니라 햇빛이 잘 드는 14층짜리 아파트. 창밖에는 벚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회식비 탔다.
이따 저녁에 치킨이랑 족발 시켜 먹자. 퇴근한 태호가 배달 앱이 깔린 휴대폰을 저에게 보여주며 웃었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야윈 것 같았지만 눈빛만큼은 훨씬 단단해져 있었어요. 민성이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제 무릎 위에 턱을 괴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가족 구해준 사람이 누군지 써보는 숙제했어. 그래, 우리 민성이는 뭐라고 썼는데? 양인숙, 우리 할머니. 아이의 대답에 가슴이 찌르르 했습니다. 왜 그렇게 썼어? 나 몰래 나쁜 짓 하던 사람들 다 잡아줬잖아. 엄마 대신 할머니가 나 지켜줬으니까. 순간 숨이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서진에 대한 이야기는 민성에게 최대한 조심스럽게 해왔습니다. 엄마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멀리 가서 많이 반성하면서 살고 있다. 그렇게만 설명했는데도 아이 마음 한구석에는 복잡한 감정이 남아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래, 할미가 우리 민성이 지켰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줄 거다. 창밖으로 시선을 두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보고 있지? 우리 아들, 손자 잘 지켜냈어.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며칠 뒤 우연처럼 좋은 소식이 또 하나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하던 세탁소 자리, 그 일대가 도시환경정비 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소액이나마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아주머니 몫은 꼭 챙겨드려야죠. 구청 공무원이 그렇게 말했을 때 왠지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참 이상하네요. 그때는 살려고 상가 투자를 했다가 죽을 뻔했는데 그냥 묵묵히 있던 세탁소 자리에서 이렇게 보상을 받게 되다니. 인생이란 게 참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얻으려고 달려들수록 멀어지고 지켜야 할 것만 지키고 버티다 보면 늦게라도 돌아오는 것들이 있더군요. 지금 저는 예전처럼 하루 종일 서서 다림질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아파트 공동체에서 간단한 수선 봉사를 하거나 경로당 어르신들 옷을 무료로 수선해드리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민성이는 가끔 제 옆에 앉아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줄줄이 얘기해 줍니다. 할머니, 나 나중에 크면 할머니랑 아빠한테 진짜 좋은 집 사줄 거야. 그 집에 또 디톡스 주스는 없겠지. 할머니는 따뜻한 보리차만 드시면 돼. 둘이서 웃었습니다. 서진의 소식은 가끔 변호사를 통해 들려옵니다. 수감 생활이 많이 힘들어 보인다. 처음에는 억울하다고 하더니 최근에는 죄를 인정하는 편지를 몇 번 썼다. 하지만 저는 아직 그 편지를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지면 그때쯤 한 번은 읽어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지금은 내 앞에 있는 아들과 손주를 제일 먼저 챙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특별한 재능이나 대단한 학벌은 없습니다. 그저 세탁소에서 남들 옷 깨끗하게 만들어주면서 살았고 가끔은 허리 쑤시는 날에도 오늘까지만 버티자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악한 마음을 먹은 며느리와 공범을 끝내 막아낼 수 있었던 건 대단한 기술 때문이 아니라 아마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마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설마 가족이 그럴 리가 있겠어. 설마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생각하며 그냥 눈 감고 넘어갔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저는 없었겠지요. 가족이라고 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믿어야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양심 하나 붙들고 살아온 사람이라면 자기를 지킬 권리도 있고 의심해야 할 때는 무서워도 한 번쯤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 제가 겪은 이 사건이 누군가에게 작은 경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국 마지막까지 제 편이 되어준 것은 돈이 아니라 제 손을 꼭 잡아준 아들과 손주였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저는 태호랑 민성이랑 셋이서 전국 곳곳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늦게 찾아온 제 휴식을 누리려고 합니다. 남해 바다도 그 끔찍한 풀빌라가 아닌 새로운 펜션에서 다시 볼 겁니다. 이번에는 카메라도 독도 디톡스 주스도 없이 그냥 따뜻한 국물 한 냄비 끓여놓고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의 하루에도 조용하지만 단단한 행운이 꼭 한 번쯤 찾아가길 바랍니다. 오늘의 고부 보따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